1999년 1월 19일 삼척 노곡면의 문희재, 김모 씨는 이곳의 도로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포장이 되지 않은 비포장 도로가 많아서 도로공사는 조금 오래 걸리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몰고 가던 김 씨의 눈앞에 도로 위에 서 있는 차량 2대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그랜저와 하얀색 엑센트였는데요. 그런데 두 차 모두 차 문이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탑승자로 보이는 이들도 다 밖에 나와 있었는데요. 그때 김 씨의 눈에 웬 이상한 물건이 들어옵니다. 바로 차 앞에 서 있던 2명의 남성들 중 1명의 손에 총이 들려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냥을 할 때 쓰는 엽총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은 김 씨는 급하게 차를 몰고 현장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굉음이 들리며 김 씨의 머리에 강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아까 본 남성이 총을 발사했던 것입니다. 남성은 재차 총을 4발이나 발사했는데요. 김 씨는 정신이 혼미했지만 필사적으로 차를 돌려 근처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피신했습니다. 머리와 팔에 총격을 당한 중상을 입었음에도 김 씨는 무사히 현장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출동한 경찰이 사건이 벌어졌던 현장에 도착합니다. 피해자는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었습니다. 검은색 그랜저 차량은 도로 위에 그대로 있었기에 하얀색 엑센트 승용차가 범인들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태는 매우 참혹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남성은 당시 28살의 김모 씨, 그리고 여성은 27살의 장모 씨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신혼부부였는데요. 남편 김 씨는 전주에서 택시기사를 하고 있었으며 부인과 이틀 전 결혼식을 마친 뒤 신혼여행을 가다가 이런 변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의 차량 내부가 어질러져 있던 점, 그리고 피해자들의 지갑이 전부 사라진 것을 보고 이것이 금품을 노린 강도 살인이 아닌가 했지만 그렇다고 보기엔 사건이 너무 잔인했기에 금품을 노린 강도 사건으로 위장한 원한 관계에 의한 사건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CCTV도 없었던 데다가 목격자 김 씨 역시도 범인들을 자세히 볼 틈이 없었기에 사건은 그렇게 미궁으로 빠져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6개월 후에 경찰에 제보가 들어옵니다. 바로 삼척 신혼부부 사건의 범인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제보자는 자신이 범인들의 지인이며 얼마 전 가졌던 술자리에서 이들이 자신이 벌였던 범행을 술김에 고백했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범인들은 수원과 안산에 숨어 있다고 전했는데요. 경찰은 탐문 수사를 통해 1999년 7월 6일 범인들을 검거합니다. 체포된 범인들의 이름은 정형구와 한준이였습니다. 정형구는 당시 36세, 한준이는 33세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두 사람은 정형구가 술집을 운영하던 당시에 알게 된 사이로 한준이는 정형구가 운영하던 술집의 종업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이들은 또 사업에 실패한 정형구가 기분 전환을 위해 사냥을 가자고 말해 함께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범행을 벌였냐는 질문에 이들이 밝힌 이유는 지금 봐도 상당히 경악스럽고 충격적입니다. 뒤에서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이 자신들을 추월하자 화가 나서 자신들도 피해자를 추월했고 그렇게 몇 차례 서로 추월을 반복하다가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던 총을 발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정형구가 발사한 사격으로 인해 피해자 중 1명이자 운전을 하고 있던 남편 김 씨가 후두부에 중상을 입었고 곧 차가 멈추게 되자 범인 두 사람은 차에서 내린 다음 안에 있던 또 다른 피해자 부인 장 씨를 끌어낸 뒤 살려달라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총을 2발이나 발사해 목숨을 뺏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심지어 전과자였습니다. 정형구의 경우 전과 6범이었고 한준이의 경우에도 역시 전과 5범인 상태였습니다. 이런 범죄자들에게도 총기 소유가 허가되었던 것인데요. 총을 발사한 주범이었던 정형구에게는 사형을, 그리고 공범 한준이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며 방관죄만을 인정해 고작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보니 범인들의 진술에는 이상한 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범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처음에 총을 멀리서 발사했고 그로 인해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김 씨가 먼저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차가 멈췄다고 했는데요. 이 진술은 부검 소견과는 완전히 다른 진술이었습니다. 부검에서는 피해자 김 씨의 후두부에 난 총상이 범인들의 진술대로 멀리서 거리를 두고 발사된 것이 아니고 매우 근접한 곳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총상 주변에서 화약 잔여물이 발견되었던 데다가 와드라 불리는 물체의 파편들이 피해자의 두개골 내부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 와드는 엽총과 산탄총의 실탄에 들어가는 물체로서 실탄 내부에 화약과 산탄 사이에 삽입되는 것이며 화약과 탄알의 위치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격할 때는 이 와드도 함께 튀어나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범인들의 진술대로 멀리서 발사한 것이었다면 와드 파편이 두개골 내부에서 발견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범인들은 자신들의 진술과는 반대로 총을 피해자의 신체에 가까이 대고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또 피해자 장 씨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범인들은 장 씨에게도 2발의 총을 발사했고 한 발은 장 씨의 턱 부분에 발사되었으며 다른 한 발은 가슴에 발사되었습니다. 역시 피해자의 두개골 내부에서도 와드가 확인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근접한 거리에서 사격을 당했다는 증거였고 멀리서 사격을 가했다던 범인들의 진술은 완전히 거짓임이 부검을 통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범인들이 밝힌 사건의 원인도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이 먼저 자신들의 차량을 추월해서 홧김에 범행을 벌였다고 했지만 이건 역시도 범인들의 거짓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특히 범인들이 함께 사냥을 나섰던 이유 역시도 주범 정형구의 사업 실패로 인한 기분 전환이 구실이었기에 실제로는 다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 사건 현장을 목격했던 목격자 김모 씨에게도 총을 여러 번 사격해 어떻게든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점을 보면 이들의 범행은 우발적이 아닌 의도적인 부분이 있던 듯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원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CCTV도 거의 없는 시절이었던 데다가 피해자가 모두 사망했기에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부검의는 이러한 소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으며 이런 점으로 인해 아마 주범 정형구가 최종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정형구는 현재까지도 사형수로 복역 중이며 공범 한준이는 이미 출소를 오래전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인이 된 피해자 김 씨와 장 씨 부부는 생전에 2딸을 두고 있던 부부였습니다. 고인이 된 김 씨가 택시기사 일을 하며 가정을 꾸려갔지만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결혼식도 제대로 올리지 못한 채로 아이를 낳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이었던 1999년 1월 17일 두 사람은 기다리던 결혼식을 치를 수 있게 되었으며 이틀 뒤인 19일에 신혼여행을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해외여행을 떠나고 싶어 했지만 계획을 변경하여 삼척으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것인데요. 어렵게 결혼을 마치고 난 뒤 떠났던 신혼여행 길에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재판이 종료된 2002년에 피해자의 유족들이 주범 정형구와 한준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피고 정형구와 한준이에게 각각 1억씩 총 2억 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정형구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 배상액을 현재까지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돕는 단체 등을 통해 노력을 해보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형구에게 사형을 선고할 당시 그는 재판장에게 이렇게 애원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현재 자식들이 있는 사람이고 가정이 있으니 제발 선처해서 생명만큼은 연장시켜달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2022년에 열린 사형제도 위헌 헌법 소원에 정형구가 직접 보조 참가를 해서 사형은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볼 때 매우 잘못된 것이며 허용할 수 없는 문화국가의 수치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남의 목숨은 잔인하게 뺏어놓고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어차피 사형제가 위헌으로 판결이 나더라도 정영구는 재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로 복귀할 수조차 없는 범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신이 마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위선적인 행보가 아닐 하고 생각이 듭니다. 정영구의 말대로 정말 본인이 미안하다면 그냥 조용히 감옥에서 지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비록 사형수지만 무기징역형과 다름이 없기에 이 사건을 다뤄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이 되신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무기징역 시리즈 10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사연들도 많은데요. 이런 사연들 중에는 역사적 인물들이 겪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 역시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역사 속 인물들이 맞이한 세계의 황당한 죽음 6번째 이야기입니다. 처음 소개할 인물은 바로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였던 소포클레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기원전 497년경에 태어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수많은 희곡을 남겼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략 120여 편이 넘는 희곡 작품을 남겼었지만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작품은 7편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하게도 소포클레스는 평균 수명이 그다지 길지 않던 그 옛날에도 대단히 장수했던 인물로 유명했는데요. 여러 기록에 쓰여진 바에 따르면 그는 약 90세까지 살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마지막 최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가 최후를 맞이한 이유로 제기된 원인들 중 첫 번째는 바로 덜 익은 포도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기념하는 아테네의 축제였던 안테스테리아 축제에 참석했던 소포클레스는 이 축제에서 접시에 마련된 포도를 먹다가 덜 익은 포도를 삼켜 기도가 막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질식해서 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자신의 작품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디오니시아 시에서 그의 작품 중 하나가 공연되었고 얼마 뒤 연극이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는 소식이 전달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소포클레스는 크게 기뻐했는데 갑자기 자리에서 쓰러져 그대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마지막 원인 역시 그의 작품 때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번에는 소포클레스가 그의 작품 중 하나였던 안티고네의 마지막 구절을 사람들에게 읽어주다가 문장에 마침표가 없는 바람에 쉴 틈도 없이 글을 읽었고 결국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해 숨졌다고 합니다. 이 중 어떤 것이 진짜 원인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90세까지 장수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네요. 프랑스의 왕 루이 6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필립이었는데요. 친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오는 전통에 따라서 루이 6세의 아버지였던 필립 1세의 이름을 물려받았습니다. 당시 꽤 많은 총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129년 만 13살의 나이에 공동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루이 6세와 함께 왕으로 추대된 이후에 그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대부분의 문제는 아버지와의 갈등이었다고 합니다. 루이 6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거나 왕실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어기거나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곧 주변 사람들도 모두 필립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그가 지나치게 오만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런 필립은 대관식 2년 후에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강 근처에서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말을 타던 그는 말에 배설물이 가득 쌓여있던 부두 근처를 지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배설물 더미에서 갑자기 검은색 돼지가 튀어나왔고 필립이 타고 있던 말은 다리가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말 위에 타고 있던 필립도 그대로 낙마했습니다. 그의 부상은 굉장히 심각했다고 하는데요. 팔과 다리가 모두 부러졌으며 머리에도 큰 상처를 입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사고 다음날 필립은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생든이 대성당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대단히 유명해서 이렇게 그림으로도 남겨져 있다고 하네요. 또 다른 왕세자의 죽음 역시도 대단히 황당하다고 전해집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프레드릭 왕세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는 영국의 왕 조지 2세의 아들이자 후계자였습니다. 1707년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영국으로 이주하여 1729년에 프린스 오브 웨일즈, 즉 웨일즈 왕자가 되었습니다.
숨지기 전 계승 서열은 두 번째였다고 전해지는데요. 살아생전에는 예술 분야와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프레드릭은 크리켓이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심지어 자신만의 팀을 여러 차례 만들어서 크리켓 경기에도 자주 참여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1732년에 발행된 화이트홀 이브닝 포스트 신문에는 프레드릭이 경기에 직접 참여했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켓이 그의 비극적 최후를 불러오게 됐습니다. 정식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인해 숨졌다고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크리켓이 더 직접적 원인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프레드릭 왕자는 폐질환을 앓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폐 안에 고름이 찬 농양이 생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몰랐던 프레드릭 왕자는 폐가 다 나은 이후 다시 크리켓을 열심히 즐겼고 하루는 강하게 날아온 크리켓 공이 프레드릭 왕자의 가슴 부위에 맞게 되고 말아버립니다. 공교롭게도 이 공을 맞은 강한 충격 때문에 폐 속에 있던 농양이 안에서 터져버리게 되었으며 곧 왕자의 폐 안에 혈액과 고름이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벌어진 일이기도 했고 의술이 그다지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왕자는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왕이었던 아버지보다 더 먼저 세상을 떠났기에 안타깝게도 왕세자로서 삶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구에는 운석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냥 많은 정도의 운석이 아니고 한 시간에 많게는 수백 개, 수천 개씩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운석은 대기권에 돌입하는 동안 소멸되며 그나마 남은 덩어리들은 대부분 바다에 떨어지기에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운석에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운석에 의해 사람이 숨질 확률은 약 25만 분의 1 정도로 아주 낮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석에 의해 목숨을 잃은 남성이 존재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라크에 살고 있던 남성이라고 합니다. 술라이마니아라는 지역에서 벌어졌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1888년 8월 22일 이 지역의 한 마을에 운석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운석이 한두 개도 아니고 수백 개의 운석이 마치 비처럼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성인 남성의 주먹 크기만한 정도의 운석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처럼 쏟아지던 운석 중 하나가 어느 남성의 머리를 직격하게 되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숨졌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당시 해당 지역을 관리하던 총독이 오스만 제국의 34대 술탄이었던 압둘 하미드 2세에게 보고했던 기록으로 남아있으며 지방 당국에서 작성하여 공식으로 보고된 것이기 때문에 조작이거나 잘못 알려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록이 제대로 남겨져 있는 운석을 맞고 숨진 최초의 사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세계의 역사 속 인물들이 맞이했던 다양하고 황당한 죽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사 속의 황당한 죽음들에 관한 7번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심야에 버스를 타보신 적이 있나요? 혹은 아무도 없는 버스 정거장에서 혼자 막차를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끔 늦은 밤에 혼자서 정거장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면 도대체 언제나 도착하려는지 감질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버스에 사람이 아닌 귀신이 같이 탑승한다면 어떨까요? 중국에는 그런 버스에 관한 괴담이 2가지 전해져 옵니다. 오늘 소개할 무서운 이야기는 베이징 375번 버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75번 버스에 관한 첫 번째 괴담은 이렇습니다. 1996년 당시 375번이 지나가던 노선 중에는 중국의 한 대학을 지나는 정거장이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승객들이 많지만 오후만 되어도 학생들이 줄어서 저녁만 되면 거의 승객이 없는 노선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1996년에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이 정거장에는 여학생과 노인 한 명이 있었는데요. 여성은 체조를 전공하는 25살의 대학생이었고 노인은 여성이 다니던 대학의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375번 버스가 도착했는데요. 비어있는 자리가 꽤 많았기에 여성은 앞자리에 앉고 노인은 가운데 쪽 자리에 탑승했습니다. 그렇게 버스는 정거장을 출발했습니다.
버스가 다음 정거장에 도착했지만 내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신 3명의 남성이 탑승했는데요. 신기하게도 이들은 복장이 참 비슷했다고 합니다. 세 남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마치 군복처럼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리가 많이 있었지만 이들은 계속 서서 갔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남자 때문에 버스 안에는 약간 기묘한 분위기가 흘렀지만 여성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기로 합니다. 그런데 아까 함께 탔던 노인이 가운데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자리를 옮겨 여성의 바로 뒷자리로 이동합니다. 그리고는 노인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노인은 갑자기 여성의 등을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놀란 그녀가 뒤를 돌아보자 노인이 기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는데요.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갑자기 윙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 노인이 음주를 해서 취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녀는 그냥 그를 무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고개를 앞으로 돌리자마자 노인이 또 여성의 등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참다 못해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 노인의 반응이 무척 뻔뻔했습니다. 자기가 언제 당신을 건드렸냐면서 왜 있지도 않은 사실로 남을 비난하냐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혔던 여성은 기사에게 가서 차를 세워달라 합니다. 기사는 도중에 버스를 세울 수 없다고 말했지만 여성은 저 노인이 자신을 추행했으니 공안에게 가서 시비를 따져야겠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노인 역시도 어디 내려서 말해보자고 부추겼는데요. 결국 이들의 성화에 못 이긴 버스기사는 내려서 싸우라며 두 사람을 버스에서 하차시켰습니다. 다행히 큰 길가에 내려 사람이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여성은 노인에게 소리를 질렀는데 이상하게도 노인이 한숨을 푹 쉬며 그녀에게 너무나 미안하다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내리게 하고 싶었지만 당신밖에 구할 수가 없었다는 알 수 없는 말도 꺼냈는데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 여성이 되물으니 노인은 아까 차에 탔던 그 3명의 기묘한 남성들이 모두 발이 없는 유령들이었다고 전합니다.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다시 묻는 그녀에게 노인은 그들이 발도 없이 공중에 떠다녔으며 종종 이런 전설을 들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라도 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탑승했던 버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날 버스는 종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기사를 비롯해 마지막에 탑승했던 승객들은 모두 버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과연 정말로 그 전날 노인이 말했던 대로 버스에 탔던 3명의 유령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역시도 1996년 겨울에 벌어졌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아주 추운 저녁이었는데요. 원명원이라는 정거장에 멈춘 375번 버스. 이 버스의 종점은 바로 향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기사와 어느 젊은 커플, 그리고 나이든 노파 1명과 청년 1명이 있었는데요. 다음 정거장에 도착하자 3명의 남성이 탑승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외모가 참 기묘했습니다. 마치 2명이 1명을 부축해서 가는 듯도 하고 어깨를 잡고 어디로 데려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는데요. 더욱 이상한 것은 그들의 복장이었습니다. 마치 옛 시대에서 시간 여행이라도 온 것처럼 청나라 시대의 복장을 입고 있던 것입니다. 버스 기사가 승객들을 향해서 아마도 이 남자들은 근처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일하는 단역 배우들이며 복장을 갈아입지 못한 채 탑승한 것 같다고 설명합니다. 조금 이상하기는 했지만 기사의 설명을 듣고 나니 나름대로 수긍이 가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나이든 노파였습니다. 다음 정거장에 도착한 뒤 막 출발을 하려는데 청년의 뒤에 앉아있던 노파가 소리를 지릅니다. 바로 청년이 자신의 지갑을 훔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이가 없어 노파에게 같이 소리를 질렀는데요. 이 두 사람의 싸움 때문에 버스 안이 시끄러워지자 결국 기사는 두 사람을 이 정거장에서 내리게 합니다. 정거장에서 내린 청년은 화를 내며 노파에게 따졌습니다. 지금 내리면 다음 막차를 기다려야 하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며 노망이 난 것이 아니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노파가 알 수 없는 말을 건넸는데요.
자기가 청년의 목숨을 구한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노파는 아까 탔던 그 기괴한 복장의 사람들이 모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잠깐 버스 문이 닫히며 바람이 불었을 때 그들이 입고 있던 옷자락이 바람에 들리게 되었고, 놀랍게도 이들 모두 다리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노파의 말을 쉽게 믿기가 어려웠지만 어쨌든 두 사람은 근처 공안에 가서 이 사실을 신고합니다. 당연히 공안에서는 두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했고 일단 알았다고만 대답한 뒤 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다른 신고가 공안에 접수됩니다. 어제 도착했어야 할 버스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는데요. 설마 하며 몇 번 버스인지 물어보니 375번 버스라는 대답이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버스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375번 버스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한 저수지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수지 안에 버스가 가라앉아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저수지는 종점인 향산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노파와 청년이 내리기 전 탑승해 있던 젊은 커플과 기사가 숨진 채 발견되었지만 청나라 복장을 했던 남성 3명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기묘한 점이 두 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시신들이 심하게 부패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겨울이었기에 이 정도로 부패할 수가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시신뿐만이 아닌 버스까지 엄청나게 부식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고 당시 연료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즉 버스가 종점에 도착할 정도의 연료만 있었을 뿐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버스는 도대체 어떻게 100km가 넘게 떨어진 이 저수지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한간에서는 버스의 연료통 안에 기름이 아닌 사람들의 피가 가득 차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과연 이 375번 버스에 관한 괴담들은 진짜일까요? 물론 이 괴담들은 단순한 전설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995년에 실제로 버스가 사라졌던 적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묘하게 갑자기 사라진 것은 아니고 누군가 버스를 훔쳤다가 파손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 나온 대로 파손의 정도가 심했던 나머지 이것을 본 사람들이 괴담을 지어낸 것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워낙 이 괴담이 유명해지는 바람에 중국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4대 괴담 중 하나로 뽑힐 정도라고 하며 해외의 여러 사이트에도 소개된 괴담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하네요. 한국에서도 꽤 알려진 것을 보면 상당히 유명한 괴담이 맞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베이징 375번 버스에 관한 괴담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비밀리에 임무를 수행하는 집단, 신비한 비술과 능력을 보이는 무리들, 닌자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들입니다. 영화와 만화를 비롯한 여러 매체들에 자주 등장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일본의 닌자들. 그렇다면 진짜 역사 속에 존재했던 닌자들도 신출귀몰한 초능력을 지닌 이들이었을까요? 과연 진짜 닌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일본의 닌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닌자의 기원은 일본의 카마쿠라 시대로 추정됩니다. 서기 1100년대, 즉 12세기 초반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아마 닌자라는 명칭이 붙어 체계화되기 전에도 이미 비슷한 존재들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닌자는 첩보원 또는 첩보 조직을 가리키는 명칭이며 참을인과 사람 자를 합한 단어인데요. 일본에서는 이 참을인이 숨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어 숨는 사람 정도의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로 남성들이 닌자로 많이 활약했다고 하며 여성 닌자들의 수도 대단히 많았다고 전해지는데요. 남성 닌자는 타지카라로 불렸으며 여성 닌자는 쿠노이치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아마 쿠노이치라는 단어는 현대에도 자주 사용되어 익숙하게 느끼실 분들이 꽤 많을 듯합니다. 닌자들의 임무는 주로 정보 수집과 거래였다고 합니다. 물론 암살이나 파괴 공작 등의 활동도 있었지만 그러한 임무는 자주 맡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흔히들 생각하는 정보기관의 요원처럼 잠입을 하거나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여 정보를 캐내오는 이른바 휴민트의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또한 전쟁 시에는 전투를 벌이는 군사로서도 활약했다고 하네요. 적지에 잠입하여 성의 일부를 부수거나 하는 파괴 공작 등의 활동은 직접 하지는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닌자들이 나서서
파괴 공작을 하는 것보다 현지의 병사들이나 산적을 돈으로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일이 편하고 가성비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끔 주어지는 암살 임무 등의 경우는 실제로 잘 훈련된 닌자들이 직접 파견됐다고도 하네요. 닌자의 체계는 3단계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조닌, 춘인, 겐인으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가장 높은 계급인 조닌은 작전 계획, 그 아래의 춘인은 작전의 지휘를 맡는 역할, 그리고 이런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바로 닌자의 대다수를 구성하던 겐인들이었습니다. 이중 닌자들의 최고 계급인 조닌들은 명실상부한 닌자들의 두령들에게만 부여되었으며 당시 일본 시대상으로 사회적인 지위가 대단히 높았고 특정 유파의 조닌들 같은 경우에는 중세 일본 지방의 영주였던 다이묘가 여는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아래 계급인 겐인이 신분이 상승하여 중간 계급인 춘인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즉 닌자는 신분과 지위 체계가 명확하여 임무 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전해지는 닌자의 묘사는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이들은 초승달이 뜬 밤이나 비가 오기 전 흐린 밤에 주로 잠입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전해집니다. 흔히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검정색 옷이 아닌 짙은 남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검은색 옷은 생각보다 윤곽이 뚜렷해서 어두운 곳에서 오히려 눈에 더 잘 띄었기 때문입니다. 상의 안에는 여러 개의 주머니가 달려 있었는데요. 바늘, 구급약 등이 들어가 있었으며 허리띠에도 필수적인 용품을 넣었다고 합니다. 착용하던 장갑 안에는 간단한 무기들과 각반 안에도 암기들을 숨겨 다녔다고 하네요. 이들이 가지고 다녔던 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수리검입니다. 닌자 하면 떠오르는 그 투척 무기입니다. 원거리에서 던져서 목표를 맞추는 것인데요. 살상력이 상당히 높고 휴대성이 좋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북파 공작원을 비롯한 일부 특수부대에서도 젓가락을 투척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그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보통 수리검이라고 하면 이런 식의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수리검보다는 표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단도 스타일의 수리검보다 쓰기는 쉽지만 살상용으로 사용하기엔 위력이 약해서 굳이 사용해야 할 때는 독을 발라서 던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무기는 쿠나이라고 불리는 무기입니다. 닌자가 나오는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이미지입니다. 수리검처럼 투척용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손에 쥐고 단검처럼 사용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쿠나이는 실제로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농부나 목수들이 가지고 다니던 공구였다고 하는데요. 닌자의 본래 임무가 정탐 및 첩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들은 대놓고 무기를 휴대할 수가 없었기에 무기로 사용되면서도 무기로 보이지 않는 장비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 쿠나이가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검문이나 조사를 당해서 발견되더라도 자기가 쓰는 공구나 농기구라고 둘러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갑구라고 불리는 무기입니다. 손바닥에 끼운 다음 사용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것도 원래는 무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썼다고 합니다. 주로 성벽을 맨몸으로 기어오를 때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수갑구의 뾰족한 부분을 성의 표면에 박아놓고 몸을 고정시켜 오르는 용도로 썼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손에 착용한 채 상대방을 타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무기의 이름은 코게츠 쇼게라고 불립니다. 손잡이에 밧줄이 달려있고 끝에는 벌어진 고리를 달아놓은 무기였는데요. 이건 역시도 농기구를 활용해 만들어진 무기라고 하며 무기로도 사용되었지만 상대방을 포박하거나 나무나 성벽의 꼭대기에 던져서 걸친 다음 위에 타고 올라가는 형태로도 자주 썼다고 하네요. 마름쇠라고 불리는 무기들도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끄트머리가 날카롭게 생긴 쇠붙이들인데요. 이것은 닌자가 자신이 추적당할 때 바닥에 뿌리거나 혹은 요인을 암살하기 전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근처에 뿌려놓는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마 어두운 밤에 모르고 밟으면 굉장히 아팠을 듯 합니다. 닌자들은 야외 임무 특성상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비해 여러 가지 휴대용 음식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쌀을 쪄서 가지고 다녔으며 말린 토란을 줄로 엮어 목에 걸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다만 냄새를 풍기면 임무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부추와 마늘 등을 비롯한 냄새가 강한 것은 피했습니다. 또 휴대성을 높이기 위해 압축시킨 식품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꿀과 쌀가루를 적당히 조합해 단약처럼 만든 음식과 당근과 보리가루, 벌꿀 등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병량환이라는 것을 섭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매우 다양한 모양의 환약을 만들어서 영양제로 먹거나 식량으로 쓰거나 했다고 합니다. 닌자들이 모여 사는 곳은 주로 산속에 위치한 마을이었기에 약초에 관한 지식들도 대단히 많았다고 합니다. 임무 수행을 위해 다음날의 기상도 예측하는 기술이 있었고, 목적지나 길을 잃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바늘 끄트머리를 불에 달군 다음 물에 띄워놓고 나침반처럼 사용하는 등의 생존 기술도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닌자들에게는 인술이라고 불리는 기술도 전수됐습니다. 현대에 창작된 인법이라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인술비본이라는 책에는 첩보와 절도 방법, 그것에 대항하는 기술, 그리고 은원패를 유지하는 방법과 맨손 격투, 수영과 변장술 등을 비롯해서 심지어 주문을 외우는 방법까지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 중 변장술은 거의 닌자들에게 필수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승려로 변장하는 것이었고, 이 외에도 농민이나 하급무사 등의 변장, 또 떠돌이 악사로 변장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러 직업들의 특성 등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야만 했다고 하네요. 주문을 외우는 방법은 조금 특이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육갑 비축이라 불리는 주문을 외웠는데요. 주문을 외우며 특별한 손모양을 만드는 형태였습니다. 인병 투자 개진 열제전 이라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며,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 주문이었다기보다는 정해진 주문과 손동작을 반복적으로 행해서 임무 수행 중 정신을 집중하는 목적이었다고 하네요. 보통 닌자들은 돈이나 특정한 목적에 의해 움직였지만 각자 섬기는 주군들이 따로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이 섬기는 주군의 권력이 높을수록 그에 소속된 닌자 유파의 권세도 높아졌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두 개의 유파를 뽑자면 바로 이가류와 코카류 두 개의 유파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가 닌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섬겼으며 도쿠가와 가문을 보좌했다고 전해집니다. 가장 유명한 인물로는 닌자의 대표 명사로 불리는 핫토리 한조가 존재합니다. 이 핫토리 한조는 핫토리 가문의 당주들이 대대로 물려받는 세습명과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보통 핫토리 한조라고 부르면 핫토리 가문의 2대째인 핫토리 마사나리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때부터 도쿠가와 가문을 섬겼으며 귀신 한조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다고 합니다. 몇 차례 전투에 참전해 큰 공을 세우기도 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대단히 높게 평가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하나의 집단을 이루었던 이가 닌자와는 다르게 코카 닌자는 단일 닌자 집단이 아니고 코카 지역에 존재했던 가문의 연합체제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롯카쿠 가문을 섬겼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이하게도 평소에는 농업과 상업 등에 종사하다가 임무가 하달되면 닌자로서 활동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코카류에는 쿠노이치, 즉 여성 닌자가 전혀 없었으며 변장을 비롯한 둔갑술에 대단히 능했고 약초를 다루는 솜씨가 엄청나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현재도 코카 닌자들이 거주했던 시가현의 코카시에는 제약회사가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인물로는 모치즈키 이즈모노 카미가 있으며, 그가 두령일 당시 롯카쿠 가문이 참전한 전쟁에서 여러 공을 세워 큰 상을 받기도 했으며, 잠입과 게릴라 전략 등에 능했기 때문에 적들은 그가 마법을 쓴다고 두려워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일본의 전국시대 무장들이었던 다케다 신겐, 우에스기 겐신도 닌자를 보유했었으며, 전국시대 가장 유명한 무장 중 한 명인 오다 노부나가는 이가 닌자들이 벌였던 난을 진압할 때 코카 닌자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코카류 14대라고 하는 후지타 세이코라는 인물은 일본의 육군성에서 세운 스파이 양성학교였던 나카노 학교라는 곳에서 요원들의 교육을 맡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부에 소속되어 인술 등을 가르쳤던 상당히 현대적인 닌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대에도 여전히 닌자들의 명맥이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에 들어선 닌자들의 이미지가 많이 알려져서 지방의 관광 상품으로도 다양하게 소비되고 있는데요. 실제 정통 닌자술의 마지막 보유자라고 알려져 있는
카와카미 지니치는 현재 적합한 후계자가 없어서 아마도 자신이 마지막 정통 닌자가 될 것 같다라고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영화나 만화 속 이미지와는 다르지만 역사 속에 실제했던 닌자들 역시도 당시 시대상에 비추어 본다면 나름대로 최첨단의 기술을 보유한 요원들 같네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존재들이었던 일본의 닌자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로스트 미디어라는 것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로스트 미디어는 직역하면 유실된 매체라는 뜻이며 과거에 공개된 영상물이나 게임 등의 미디어들 중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 흔적을 찾을 수 없거나 혹은 일부만 존재하는 것들, 간접적인 기록과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남은 것들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 역시도 그런 로스트 미디어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2015년 어느 웹사이트에 올라온 한 게시글에 의해서였습니다. 미국의 웹 커뮤니티 중 하나인 4챈에 누군가 이런 질문을 올린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다크웹에서 본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라는 주제였습니다. 이 중 한 명이 달아둔 답글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그가 봤던 어느 애니메이션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입구조차 없는 큰 화장실에 갇혀버린 여성들이 방에서 나갈 수 없게 됨을 알게 되자 여성 모두가 각자 끔찍한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기괴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화질과 음향의 품질을 보면 마치 80년대 작품 같았고 길이는 약 30분 정도의 분량이었으며 일본어 음성으로 더빙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일본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몹시 끔찍했던 내용이어서 기억에 남았지만 제목이 정확하게는 떠오르지 않는다는 듯이 말했는데요. 영어로 고 포러 펀치였던 것 같다고 서술합니다. 그 뒤 조금 더 자세한 서술이 붙었습니다. 자신도 다크웹에서 봤던 영상이었기 때문에 제목 역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크웹이란 흔히 딥웹으로도 불리는 곳이며 일반적인 검색으로는 나오지 않는 사이트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온갖 불법적인 내용들이나 일반적으로 접하기 힘든 끔찍한 내용들이 자주 올라오는데요. 그런 다크웹에서 봤던 영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해당 답글에 또 다른 답글이 달립니다. 바로 그 애니메이션의 제목을 찾아냈다는 글이었는데요. 작성자는 그 애니메이션의 일본 제목이 사키 사노바시가 아니었냐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확실히 더 존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원글의 작성자가 말했던 제목이나 혹은 사키 사노바시라는 제목으로 찾아봐도 그 어디에서도 이 애니메이션에 관한 정보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분명 본 사람도 있고 제목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애니메이션 자체는 어디서도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1980년대 일본의 애니메이션 시장은 꽤 넓었습니다. 특히 OVA라고 불리는 매체들이 전성기를 누렸는데요. 이 OVA는 오리지널 비디오 애니메이션의 줄임말로, 즉 텔레비전이나 영화관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비디오나 DVD로 발매되는 애니메이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시장의 특성상 이름을 알 수 없는 작품들도 상당히 많이 발매가 됐던 적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또 텔레비전이나 영화관 등을 거치지 않다 보니 자극적이고 무서운 내용의 작품들도 많이 발매됐는데요. 사키 사노바시라는 작품에 대해 언급된 특징을 보면 아마도 이렇게 제작된 작품이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얼마 없었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면 이것이 그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특히 사람들이 문제를 삼았던 것은 원래 답글의 작성자가 말했던 제목인 고포러 펀치였습니다. 이 제목은 직역하자면 주먹으로 한 대 때려주겠다 정도인데 기괴하고 끔찍한 내용과는 너무 상반되는 제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키 사노바시에 관해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미지 파일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여성 캐릭터의 캡처본인데요. 처음에 이 사진을 올렸던 사람이 이것을 실제로 그 만화의 한 장면이라고 올렸는지 혹은 단순히 참고하라고 올린 것이 와전됐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사키 사노바시의 한 장면이란 설명이 떠돌자 많은 사람들이 실제 만화에서 캡처된 장면으로 생각했습니다. 이후에 한 네티즌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해당 캡처는 90년대에 방영된 다른 애니메이션의 장면이었으며 원본 작품에 나온 캐릭터의 색감을 변경하고 주변 배경과 다른 캐릭터가 나온 부분을 삭제한 것이 밝혀져서 실제 캡처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됩니다. 또 2019년 미국의 또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에 이런 글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자신이 포첸에 처음 사키 사노바시 글을 올렸던 사람이며 사실 장난을 치고 싶어서 거짓으로 지어낸 것임을 알립니다. 포첸이라는 사이트는 철저히 익명으로 운영되기에 실제로 이 사람이 정말 그 글을 올렸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어쨌든 이런 여러 사실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사키 사노바시에 대한 관심이 조금 시들해져 가게 됩니다. 2023년 앞서 말씀드렸던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에 사키 사노바시에 관련한 글이 새롭게 등장하며 새로운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작성자는 자신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검색 시스템인 구글 트렌드를 통해 밝혀낸 것을 공유했는데요. 무려 2004년도에 누군가 구글을 통해서 사키 사노바시를 검색했던 기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밝혀진 조사에 따르면 2004년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 2007년부터 2014년 말까지도 사키 사노바시를 검색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이 만화의 존재에 관해 처음 언급됐던 게시글이 2015년에 포첸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분명 그 이전부터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뿐만이 아닌 중국에서도 이 만화를 감상했던 경험이 있었다는 글 역시 발견됩니다. 중국의 웹사이트인 바이두에 올라왔던 이 글에는 여성들이 갇혀있는 커다란 방에 대한 묘사와 함께 싱크대와 욕조들이 포함되어 있고 등장인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묘사도 일치했습니다. 작성자는 자신이 만화를 2008년쯤에 본 것 같다고 합니다. 사키 사노바시에 관해 추적하던 네티즌들이 해당 글의 작성자에게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요구하자 그는 더 이상 해줄 이야기가 없다면서 자신이 작성했던 글마저 삭제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단서가 사라지게 되는가 싶었는데요. 여기서 네티즌들은 조금 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냅니다. 2018년 한 트위터 유저가 올렸던 유튜브 영상의 링크가 실마리가 되었는데요. 해당 링크가 공교롭게도 사키 사노바시가 처음 언급됐던 포첸의 답글들 중 하나에도 작성되었던 것을 알아냅니다. 해당 영상은 현재는 정책 위반으로 삭제되었지만 답글에 적혀있던 영상의 묘사와 부제를 통해서 이 영상이 어느 공포영화의 일부였음이 드러났는데요. 바로 오키모토라는 이름을 쓰는 일본 감독의 1997년 작품인 피바다의 여인이라는 제목의 저예산 공포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판매했던 배급사 측과 연락해본 결과 이들은 이 영화가 3부작으로 제작된 작품이며 놀랍게도 이 시리즈와 관련된 애니메이션이 과거에 발매된 적이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혹시 사키 사노바시와 관련이 있는 만화가 아니었을까요? 배급사에서는 애니메이션이 올라온 링크를 공유했지만 아쉽게도 링크는 모두 동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링크의 마지막 주소 중 하나가 특이한 형태였는데요. 바로 다크웹에서만 쓰이는 형식의 주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는 기괴하고 무서운 내용의 만화를 주로 업로드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링크가 사용된 또 다른 사이트를 찾아보니 다크웹이 아닌 또 다른 인터넷 사이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지금은 없어졌거나 혹은 사라진 웹사이트의 과거를 볼 수 있는 웨이백 머신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해당 링크가 2000년 3월에 사용되었음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이 영상 링크의 제목이 실제로 고포러 펀치였으며 9명의 여성들이 화장실 같은 곳에 갇혔다는 내용과 더불어 1986년도에 제작된 만화였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즉, 이 사키 사노바시라는 만화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과 딱 맞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실들 역시 허구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른 네티즌이 웨이백 머신 시스템을 사용해서 동일한 웹사이트의 과거 버전을 알아본 결과로는 해당 링크나 영상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는데요. 게다가 언급됐던 공포영화에 외전으로 나왔다는 만화가 사키 사노바시와 연결될 만한 점 또한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이 공포영화를 배급했던 배급사는 사라졌고 오키모토라는 감독에 대한 정체도 알 수 없으며 이 감독이 제작했던 해당 공포영화 역시 1997년작으로 매우 오래전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없는 상태이며 거의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키 사노바시에 관한 단서들은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키 사노바시라는 제목 자체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애초에 이 만화의 제목을 언급했던 답글 역시도 정확한 증거조차 없는 단순한 글 하나일 뿐이며 일본어로 풀이해봐도 말이 안 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 애니메이션에 관한 이야기 자체가 그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허구일 것이라는 의견이 현재까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애니메이션이 다른 어떤 제목으로든 존재할 것이라 믿으며 추적 중입니다. 왜냐면 당시 일본의 만화 시장은 그만큼 넓었고 많이 알려진 만화는 아니더라도 분명 다른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상상 속의 작품으로만 알려졌던 것들이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사키 사노바시라는 만화가 실존한다면 도대체 어떤 제목과 어떤 내용의 만화였을까요? 어쩌면 다른 만화의 내용과 기억이 뒤섞여서 착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사람들의 노력 끝에 진짜가 발견된다면 로스트 미디어로 알려진 다른 많은 것들 역시도 어디선가 발견될 수 있다는 또 다른 희망이 될지도 모릅니다. 정체불명의 만화 사키 사노바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현대에는 수많은 약품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는 새롭게 발견된 것들도 있지만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약초들이나 전통 약재들 또한 존재하는데요. 물론 현재는 사라진 약품들도 있습니다. 보통 더 좋은 효능을 가진 약이 발견되거나 혹은 부작용이 발견되어 금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 전해져 내려오는 약품들 중 그 특이한 제작 방법 때문에 화제가 된 약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금단의 약재로 불리는 미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린은 한자로 꿀 밀자와 사람 인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멜리파이드 맨이라고 쓰는데요. 직역하자면 꿀로 만든 사람 혹은 꿀이 되어버린 사람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약재였기에 이런 괴상한 이름이 붙게 된 것일까요? 기원전 4세기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남긴 책에 고대 아시리아인들은 수명이 다하면 꿀로 채운 관에 시신을 안치하여 시신을 방부 처리한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후 알렉산더 대왕으로 아주 잘 알려진 알렉산드로스 3세의 사후에도 그의 시신을 꿀이 가득 채워진 관에 보존했다는 전설도 전해집니다. 이 방법은 그리스나 로마 일부 지역뿐만이 아니고 이집트에까지 전해졌다는 징후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집트는 미이라의 제작으로 유명한 지역인 만큼 이런 색다른 방식을 빠르게 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린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은 중국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16세기경에 쓰여진 본초 강목에 이 미린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인데요. 목레이라고 불리는 것에 관한 서술이 나옵니다. 이 목레이는 바로 미이라를 한자로 음차하여 부른 것입니다. 또 중국 원나라 말 명나라 초의 학자로 활동했던 도종이가 작성한 철경록이란 책에도 이 미린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 철경록에 나오는 미린에 대한 묘사에는 미린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단히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린의 제조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 미린의 제조에는 인체가 필수적이었는데요. 스스로 미린이 되기 위해 자청하는 지원자들, 주로 60대 이상의 노인들로만 뽑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미린이 되는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머리카락을 비롯한 온몸의 털을 제거해야 했고, 과정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제모를 해서 몸에 아무런 털이 없는 상태여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 뒤 이들은 다른 장소에 따로 옮겨진 다음 물을 제외한 일체의 음식물이 주어지지 않으며 대신 아침 저녁으로 꿀만 제공받게 됩니다. 가끔 목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때도 물이 아닌 꿀에 몸을 담가 목욕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오직 꿀만 제공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 대소변 역시 꿀이 되며 이런 상태가 되면 영양실조로 인해 숨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숨진 시신을 꿀이 가득 담긴 석관에 넣고 관 뚜껑에 매장한 시기를 적어두는데요. 그렇게 꿀에 시신을 절여둔 채 뚜껑을 닫고 약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대로 보관하게 됩니다. 충분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 꿀과 시신이 완전히 굳어버려 덩어리가 되는데요. 이 굳어버린 덩어리를 관에서 꺼낸 다음 한 입에 들어갈 정도의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따로 포장한 다음 판매했다고 합니다. 제조 과정이나 그 긴 제조 기간 때문에 가격은 대단히 비쌌다고 전해집니다. 또 오사카의 의사였던 데라시마 료안이 1712년 편찬했던 책인 화한 삼재 도해에서도 이 미린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제조 방법은 앞서 말한 것과 매우 비슷한데요. 이 책에서는 미린의 효능에 대해서도 적어놨습니다. 특이하게도 미린을 약재가 아니라 과자의 일종으로 묘사한 점이 돋보입니다. 이것은 주로 뼈가 약한 사람들 혹은 뼈가 부러진 사람들이 복용하였는데 이것을 먹으면 부러진 뼈가 금방 붙었고 관절이 쑤시거나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쉽게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네요. 이 미리는 아마도 꿀에 절여진 덩어리였다 보니 흔히 볼 수 있는 홍삼 절편이나 혹은 화석으로 남아있는 호박 덩어리처럼 생겼을 듯 합니다. 꿀 속에 있던 시신이 분해되었는지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예전에 저희 채널에서 다뤘던 영상들 중 미이라를 약재로 쓴 무미야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미린 역시도 처음부터 약재였다기보다는 일부 지방에서 시신을 꿀에 넣어 보관하다가 나중에 이것이 약재로서 사용되어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영국의 학자였던 조셉 리드엄은 이 미린에 대해서 미얀마의 풍습과도 연관지었는데요. 미얀마 불교의 승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 꿀에 시신을 담가 보존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아마도 이런 풍습과 시신 보존 방식이 합쳐져서 자신을 희생해 타인의 병을 치료한다는 종교적인 모티브와 결합이 된 것이 아닌가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기록에는 또 이런 이야기도 전해져 옵니다. 미린이 되기 위한 사람들이 사실 자원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강요를 당한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증거로 아직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음에도 강제로 관 속에 넣은 채 안에 꿀을 부어버렸다는 묘사도 있어서 이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행해진 것인지 혹은 강제로 당한 것인지 헷갈리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어쨌든 이 미리는 그 제조 방법과 긴 기간을 비롯해 인간을 재료로 만든다는 대단히 특별한 성격 때문에 나중에는 제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며 현재는 당연히 제작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이 미린의 제조가 금지된 것이 인체를 사용해 만드는 방법과 더불어 그 비싼 가격 때문에 금지가 되었다고도 전해지는데요. 이 미린의 가격이 대단히 비쌌다는 묘사가 기록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것을 보면 가짜 미린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많았을 듯합니다. 아마도 그런 점 때문에 금지가 되었을 듯도 하네요. 현재는 효능이 좋은 약품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인체를 이용해 만드는 약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며 또 그 비인도적인 제조 방법과 더불어 위생상으로도 매우 좋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에 앞으로도 이 약이 다시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을 듯하네요. 금단의 약이었던 미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단 하나의 가면을 평생 쓰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살아가며 만든 여러 개의 가면을 적당히 갈아가며 바꿔 쓰기도 합니다. 아주 어설퍼서 바로 눈치챌 수 있는 가면도 있지만 쉽게 가면임을 알아보기 힘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누구나 타인을 대할 때 모두 가면을 쓴 채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가면을 벗는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맨 얼굴인지 또 다른 가면인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세계의 살인마 해롤드 시프먼 역시 가면 밑에 본 모습을 감췄던 그런 인물입니다. 해롤드 시프먼 또는 해럴드 시프먼이라 불리는 이 남자는 1946년 1월 영국의 노팅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프레드릭 시프먼은 트럭을 몰며 생계를 유지하는 트럭 운전수였고 어머니였던 베라 브리턴은 가정주부였는데요. 해롤드는 3명의 자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노팅엄에 위치한
페이브먼트 그래머 스쿨에 다녔고 학업 성적은 대단히 우수한 편에 속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장거리 육상 선수로 활동하기도 했고 마지막 학년에는 육상팀의 부주장을 맡기도 할 정도로 학교 생활이나 대인관계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해롤드는 평소 어머니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폐암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사망 전까지 자택에서 요양을 했지만 결국 해롤드가 17살이 되던 해에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자택에서 요양을 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처방받은 진통제를 다량으로 투여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당시 해롤드가 어머니의 죽음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그녀가 진통제를 다량으로 투약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고통에서 해방되는 듯한 모습을 보며 비정상적인 판타지를 키웠을 것이고 이것이 훗날 그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큰 모티브가 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9년 후인 1966년에 결혼을 했으며 슬하에 4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중단됐던 학업을 재개했는데요. 원래 머리는 꽤 좋았었기 때문에 비교적 늦은 나이지만 의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1970년 리즈 대학 의대를 졸업하며 의사가 됩니다. 해롤드는 폰테프렉트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던 폰테프렉트 종합병원에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1974년에 에이브러엄 메디컬 센터에서 일반 개업의로서의 직책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얻은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그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근무 중에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놀란 동료들이 자초지종을 묻자 그는 사실 자기가 간질을 앓고 있다면서 가끔씩 이렇게 발작을 일으킨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의사들의 눈을 속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해롤드가 가끔씩 일으키는 발작 현상이 일반적인 간질 발작과는 다르다는 것을 동료들이 금방 눈치채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그가 수상하다는 낌새를 알게 된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해롤드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그가 다른 환자들의 이름을 사용해서 처방전을 위조해 특정한 약을 처방받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처방전에는 진통제이자 향정신성 약물인 페티딘이 꼭 포함되어 있던 사실도 드러납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기소되었으며 불법 약물 복용을 비롯한 공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사 면허도 박탈되었다고 하는데요. 약물 중독 치료를 위한 재활센터에도 입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사 면허를 재취득했다고 전해집니다. 1977년 해롤드는 영국의 그레이터 맨체스터 지역에 있는 하이드에 위치한 도니브룩 메디컬 센터에 취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1980년대까지도 일반 개업의로서 계속 근무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당시에 그는 이미지가 대단히 좋았다고 합니다.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환자에게 늘 친절하게 대화를 건넸기 때문인데요. 나름대로 착실하게 이미지를 쌓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993년 마침내 자신의 병원을 개원했는데요. 그의 친절한 미소와 이미지는 특히 나이가 많은 환자들에게 어필이 됐던 듯합니다. 병원에 직접 찾아오기 힘든 고령의 환자들을 위해서 해롤드는 일일이 환자들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든 환자들과 환자의 가족들은 그에게 대단히 고마움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참 친절한 의사로 보였습니다. 1998년 3월 하이드에 있는 브룩 메디컬 센터에서 일하던 린다 레이놀즈 박사는 이상한 점을 눈치챕니다. 특정 지역의 사망자 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보고되었는데 이들이 거의 다 고령의 환자들이었으며 대다수가 제대로 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그냥 자연사로만 표기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거의 모두가 곧바로 화장되었다는 것도 알아냅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당시 맨체스터 남부 지역 검시관이던 존 폴라드에게 보고했는데요. 그녀의 보고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존 폴라드는 의심스러운 사망자들의 또 다른 공통점을 찾아냅니다. 바로 사망자들의 대다수가 해당 지역의 의사였던 해롤드 시프만의 환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해롤드는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게다가 그가 지역 내에서 대단히 평판이 좋았으며
직원들이나 주민들조차 그를 변호했기 때문에 수사는 결국 흐지부지하게 종료되었습니다. 이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더라면 또 이어진 다른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범죄 행각이 드러난 결정적인 계기는 1998년 6월에 벌어진 그의 마지막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이드시의 전 시장을 역임하기도 했었던 캐슬린 그런디라는 여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요.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바로 해롤드였습니다. 그가 캐슬린의 주치의로서 평소에도 자주 방문했기에 여기까지는 그다지 문제 삼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조금씩 이상한 점이 드러났는데요. 처음 이상한 점을 눈치챈 것은 그녀의 딸이었습니다. 캐슬린이 남겼다는 유언장의 내용 때문이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38만 6천 파운드, 약 5억 원가량에 해당하는 돈을 가족이 아닌 해롤드 시프먼에게 기증한다고 썼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캐슬린의 개인 변호사들도 지적했는데요. 유언장이 위조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 캐슬린의 딸과 변호인들이 정식으로 해롤드를 신고했고 다시 한번 경찰의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다행히도 캐슬린의 장례는 화장이 아닌 매장으로 진행되었기에 무덤에 묻혀있던 그녀의 시신을 다시 꺼내어 부검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부검 결과 그녀의 체내에서 진통제의 일종인 다량의 디아모르핀이 투약되었음이 발견되었고 경찰에서는 이 점에 대해 해롤드를 추궁합니다. 하지만 그는 캐슬린이 사실 불법 약물 중독자였으며 그가 그녀에게 불법 약물을 제공했던 것은 맞지만 직접 투여한 것은 캐슬린 본인이지 자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증거로 그는 그녀의 약물 중독에 대한 걱정을 담아서 직접 컴퓨터로 작성했다는 문서 하나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그 글은 그녀의 약물 중독에 대해 시사하기는 했지만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의 날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정작 이 글은 캐슬린의 사후에 작성된 것임이 밝혀집니다. 게다가 그의 집에서 발견된 특정 브랜드의 타자기가 바로 캐슬린의 유언장을 위조하는 데 이용한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영업을 하던 한 택시기사는 해롤드가 직접 방문했거나 만났던 수많은 고령의 환자들이 거의 모두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는 증언도 남겼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그동안 모든 피해자들에게 캐슬린 그런디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다량의 진통제를 주사함으로써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인을 노환으로 인한 자연사라고 적은 뒤 이들의 유언장을 조작해 시신을 화장시켜달라고 해서 나중에 부검조차 할 수 없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데요. 한번 경찰의 조사를 운 좋게 피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유언장을 위조한 것이 들통나지 않았다면 들키지 않고 더 오래 범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해롤드는 1998년 9월에 체포되었으며 그에 대한 재판은 10월 프레스턴 크라운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1995년부터 1998년 사이에 벌어진 사건들로 기소되었고 총 피해자는 15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그는 증거도 없이 자신을 범인으로 몬다며 변호했고 해롤드의 가족 역시도 그가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이 재판에서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2004년 감옥에 갇혀있던 그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은 바로 스스로의 극단적 선택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숨진 날짜는 바로 1월 13일, 공교롭게도 생일인 1월 14일을 하루 앞둔 채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큰 파장을 몰고 왔는데요. 왜냐면 해롤드가 숨지기 전까지도 무죄를 주장했기에 그가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자백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가 체포된 이후 추가로 실시된 조사에서 1970년대부터 체포되기 전인 90년대까지 그의 희생자가 최소 200명에서 최대 300명으로 집계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공식적으로 기소된 범죄 말고도 이런 여죄들에 대해서 더 조사해야 할 점이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었음에도 해롤드가 숨졌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범죄자, 그것도 수많은 목숨을 빼앗은 악질적인 범죄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한 것은 하이드 지역의 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의 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해롤드는 생전에 한 다큐멘터리에도 출연했었으며 범죄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 이 영상이 재조명되어
다시 한번 전파를 타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서 말했듯이 해롤드의 범죄 동기가 17살 때 겪었던 어머니의 죽음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녀가 진통제를 맞고 편안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비정상적인 판타지를 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 모든 범죄들이 그의 빗나간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해롤드 시프먼은 이후 여러 가지 별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닥터 데스 혹은 죽음의 천사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죽음과 천사를 연관짓기는 쉬워 보이지만 사실 그의 행동은 차라리 악마에 더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모습의 가면을 쓰고 수백 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미치광이 의사 해롤드 시프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